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기 선행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경기 선행지수는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사람마다 뭐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떤 크게 시장을 볼 때 나름대로 어떤 뭐 경기 선행지수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금리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그 많은 것들은 최대한 좀 안 보려는 좀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경기 선행지수에 대한 것. 오늘 중국과 뭐 한국 매우 좋게 나왔잖아요. 어제 나왔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은 또 짧게 좀 해볼까 하는데, 이런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리밸런싱이라든지, 뭐, 자산 배분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 현금이라는 것이 뭔가 마음이 안 놓이거든요. 좀 아까운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어, 실제로 이제 보유할 수 있는 채권인데 어떤 것이 좋은지 좀 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상당히 많아서 어떤 전체적인 큰 어떤 어,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그냥 저의 생각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전에 경기 선행지수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이게 이번에 나온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이거 보여드리기 이전에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좀 크게 해가지고 경기 선행지수를 일단 보면 이렇게 보통 흔히 보죠. 근데 이게 지금 4월 달께 5월에 이렇게 나온 거고, 저희 카페에 보면 3월 달께 4월에 나온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일단은 3월 달 거 나온 이런 내용을 이 4월에 그러니까 이게 이 글이 4월 10일 날 써졌으니까, 이게 보면은 뭐 OECD도 확 내려앉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미국도 급격하게 확 빠졌고, 이렇게 삐죽할 정도로 확 빠졌죠. 이거는 중국이죠. 예. 그 다음에 한국도 확 빠지는. 사실 이렇게 삐죽하게 빠지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는 듯한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나마 한국 같은 경우에 어, 좀 완만하게 이렇게 좀 그나마 하락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과 그러니까 한 달 전과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이 달라요. 이게 조정이 돼서 그러는 건데요. 일단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월간 차트로 이렇게 제가 예전에 어, 그 뭐냐 그 뭐라 그 뭐라고 하죠? 그 MACD로 어떤 좀 편하게 어떤 국면들을 좀 이렇게 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가 기억나시나요? 월간 차트로. 어, 그거랑 좀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게 컴퓨터가 상당히 느립니다. 느려가지고 어, 좀 답답할 때가 많긴 한데, 저는 이제 뭐 기사를 검색하고 뭐 이런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긴 한데 컴퓨터가 상당히 좀 느립니다. 컴퓨터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눈이 좀 안 좋고 눈이 많이 피로감이 있어서 컴퓨터 화면은 잘 안 보고 보통 출력해서 봅니다. 거의 다 대부분 출력해서 보죠. 그래서
어, 제가 컴퓨터를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경기 선행지수랑 거의 뭐 같은 논리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건 지금 MACD 월간 차트로 본 거예요. MACD를 위에 거 보면 이게 중심선이고 저는 중심선이고 그 다음에 이 중심선 위에 이렇게 상승 중일 때가 있고 중심선에서 이제 밑으로 그 다음에 중심선을 깨고 아래로 그 다음에 중심선 아래에서 중심선까지 요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시세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에서 볼 때는 이 중심선 위에서 MACD가 이렇게 상승하면 이건 정말 상승 추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 위에서 하락을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심선 아래에서 MACD가 깨고 내려가는 요 구간은 저는 진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 아래에서 반등하는 것, 이것은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중심선 위에서 상승하는 걸 저는 상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MACD로 이렇게 시세를 좀 도움받는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기울기, 어떤 시세의 기울기가 중심선 아래에 있느냐, 중심선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세의 기울기를 중심선 위에서 상승할 때가 이제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다음은 중심선 아래이지만 그래도 기울기가 우상향일 때가 1번, 2번 이렇게 가장 매수하기가 좋은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 중심선 위에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그래도 조정이지만 그나마 얘보다 이 하락보다는 그나마 나은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얘가 가장 좋고 두 번째로 좋고 얘는 이제 안 좋고 얘는 최악이고 시장이 저는 이렇게 시세를 이렇게 크게 보면 매일매일 일간 차트 뭐 이건 볼 수 없잖아요. 뭐 요 정도로 보는 것이죠. 그거 제가 경기 선행지수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본 것은 이거 거의 똑같이 보는 것이죠. 중심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2018년도에 초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요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하락성이 짙었던 것이고 여기 중심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부터는 진짜로 이제 강한 어떤 이런 하락이 좀 나온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자, 그러니까 요 원절에서부터 이렇게 확 빠진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중심선 아래에서 다시 재차 하락하는 것은 이거 정말 무서운 하락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 시세 중심선에서 기울기가 하락될 때는 정말 무서운. 근데 시세의 어떤 중심선에서 위에서 상승하는 것은 상당히 시세가 강한.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이것이 얘네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보면 이게 100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봅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확대해 보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선행지수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그거랑 똑같은 과정으로 보는데 이것은 이제 용어만 좀 다른 거겠죠. 이게 뭐냐면 요 부분 중심선 위에서 빠질 때를 둔화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중심선 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 아래로 이렇게 빠지는 것을 위축이라고 하죠. 이거 가장 안 좋은. 그리고 중심선 아래지만 우상향하는 걸 회복이라고 하고 이렇게 중심선 위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 구간을 확장이라고 하는 그냥 이거는 용어인 것이고 MACD로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면 조정인 것이고 뭐 하락인 것이고 반등인 것이고 상승인 것이고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무튼 MACD든 OECD의 어떤 경기 선행 지수든 우리가 가장 봐야 되는 구간은 요 구간인 것이죠.
이 구간인 것이죠. 그랬을 때 더 센 거는 정말 확장 국면, 이 중심선 위에 있을 때가 가장 센 것이고 시세가 그 다음은 여기가 이제 센 것.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아직 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한국만 한번 봐볼까요? 이 컴퓨터가 느리니까 좀 천천히 바뀝니다. 뭐 이 경기 선행지수 안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장단기 금리차, 어떤 경기의 심리, 그리고 지수, 그러니까 주가, 뭐 어떤 건설, 뭐 교역, 상품 교역, 뭐 기계 수주, 뭐 여러 가지들 어떤 많은 것들을 이제 담아서 그때 카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 분기 정도를 먼저 예측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연속성, 그러니까 지표를 연속적으로 해석하는데 참고하는데 뭔가 좀 불편해진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면 이게 100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12년도부터 해서 그래도 이때 한번 좋았고, 그죠? 요때 한번 좋았고, 다시 요때 한번 좋았고, 요때 아마 좋았고, 그 다음에 중심선 위에서 쭉 뻗어나가는 2016년도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는 시세가. 그 다음부터는 빠졌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도 확 빠지고, 그 다음에 2019년도 뭐 요 언저리부터 뭐 해가지고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사실은 좀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좀 제가 이 카페에 이렇게 올려놓은 내용을 보면 뭐냐면 지난달에 올려놨던 내용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예전만큼의 중요성이 다소 반감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는 좀 주의해서 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확 다 꺾였잖아요. 그죠? 한번 이렇게 확 다 꺾였는데 최근 어제 발표됐던 어떤 이 내용을 좀 보면 이것들이 큰 폭으로 다 조정이 됐어요.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이렇게 보면 반등하는 걸로 다시 원래 우리가 시장을 봤던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19년도에 요 언저리 때가 제일 바닥을 찍었던 것이죠. 어거스트 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렇게 평탄하게 나온 건 한국밖에 없어요. 가장 가까운 중국과 미국 정도만 이렇게 놓고 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아이고 너무 붙였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확 빠지고 다시 3월에 반등하고 요번에도 살짝이나마 올라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빠지다가 완만해지는, 한국은 원래 이게 훅 빠진 걸로 나왔었다가 큰 폭으로 조정돼서 다시 이렇게 우상향하는, 지금 이렇게 전 세계의 어떤 이런 나라들, 주요국들의 나라를 이렇게 좀 봤을 때 한국만큼 이렇게 좋은 곳이 없어요. 현재 OECD 토탈로 봐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저는 기분 좋고 중요한 어떤 좀 의미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연계된 것이겠죠. 작년에 비해 올해 EPS 성장률이 글로벌 주요 나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뭐 플러스가 이제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이게 코로나 시장 안에서는 해석의 주의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4월 달 거가 나온 건데 분명히 긍정적인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확실히 견고하다라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견고하다는 건 충분히 인정해야 되고 좋지만 아마 이것도 조금 소폭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은 왜냐면 최근 수출 지표들이 매우 부진한 편이니까요. 아무래도 약간의 좀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는 주의해야 되겠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급박한 상황 안에서 분명히 수정이라는 부분이 거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OECD에서도 인정한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주의 있게 좀 보셨으면 아무튼 그렇지만 매우 기분 좋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기분 좋게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의가 정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산 배분 주식과 현금 비중 이거 뭐냐, 주식하는 사람한테 왜 현금 사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전제가 다른 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떤 세계 경기에 대한 경기 지표들, 경제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라면 주가는 어떤 이 방향성과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가겠죠. 주가라는 것은. 그리고 뭐 이렇게 해볼까요?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해볼까요? 경기 선행 지수가 나빴다 좋았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뭐 이렇게 같은 방향성이지만 뭐가 진폭을 주면서 좀 더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의 어떤 편차는 있지만 이 방향성 자체는 얼추 비슷하다, 얼추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은 경기 어떤 그 사이클에 따라서 안전하게 그냥 주식을 하면 안 되냐, 그렇죠? 경기가 좋을 때는 뭐 주식에 투자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채권에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경기라는 어떤 그 큰 사이클이 있잖아요. 경기라는 큰 사이클을 어떤 이는 뭐 3에서 4년 이상을 보고 누군가는 7년 이상, 누군가는 뭐 14년 이상 이렇게 큰 사이클을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기 사이클을 크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주식의 어떤 관점에 어떤 비중을 넣었다 뺐다 할 수는 있겠죠. 주식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데 그 주식이라는 건 그렇지 않고요. 이 경기가 우상향해도 무관하게 베어 마켓이 와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주기가 3, 4년 이 안쪽으로 좀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베어 마켓이라는 것은 경기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베어 마켓이라고 하면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20% 하락 정도거든요. 지수가 마이너스 20%면 뭐 중소형주들은 뭐 4, 50% 이상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좋고 확장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제를 저는 내리냐면 주식 시장은 위험 자산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가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위험 자산이고 경기 사이클과 어떤 경기의 어떤 지표들과 무관하게 혹은 기업 실적과도 조금 애매할 정도로 시차가 생기고 리스크가 발생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장이다라는 것인데, 그 베어 마켓이라는 이것 있죠.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 베어 마켓이
이게 조정인지 하락의 시작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주식시장은.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주식에 대한 저의 어떤 기대 수익률은 뭐냐면, 일단은 코스피 지수, 즉 시장보다는 많았으면 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 은행의 예적금보다는 높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이 정도인 거예요.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면, 시장을 이길 수 있다면이 목표인 것이고, 아무리 못해도 은행 이자보다는 높아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어떤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에 10%, 15%, 많으면 20% 이렇게 기대 수익이 주식에 대한 어떤 수익이 나오면 매우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근데 아주 시장이 좋아서 더 큰 이익을 볼 때도 있겠지만 저의 어떤 개인적인 전제는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종목의 기대 수익률을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나는 1년에 50%, 100%를 낼 거야 라고 한다면 전혀 맞지 않죠. 주식과 현금의 비중,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떤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그 위험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건지 진짜 시작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리스크에 대한 어떤 보험을 들어둔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장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보면 주식 자산이 이렇게 우상향하죠. 아주 뭐 100년, 200년 전부터 이렇게 보면. 근데 채권형도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채권의 수익률도. 그리고 뭐 어떤 뭐 부동산, 뭐가 있나요? 뭐 금도 있고, 현금 자산도 있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라는 것이 가장 높은 기대 수익을 가져요. 근데 이런 느낌은 배당을 뺀 것이겠죠. 근데 배당을 포함하면 주식과 채권은 상당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배당을 사실 신경 쓰진 않거든요. 잘. 그렇게 따지면 주식과 배당을 뺀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게 맞아요. 그랬을 때 주식시장이 위험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주식으로서 계좌의 변동성이 이렇게 우상향하더라도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게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크게 리스크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게끔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상관계수가 큰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어떠한 자산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간다면 채권을 하나 이렇게 넣음으로써 이 폭을 줄여버리는, 그러니까 분명히 내 계좌는 상승하는 게 맞는데 크게 손실을 본다거나 이런 거를 막는, 하지만 크게 이득을 볼 때 조금 놓칠 수도 있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나는 변동성, 이 리스크, 계좌의 리스크가 너무 싫어.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리스크는 반드시 이게 복리의 가장 큰 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자산 배분할 때 첫 번째가 주식과 반대 자산인 것을 찾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반대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회원분들이랑도 통화해 봤는데 환율을 말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뭐 인버스도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반대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자산 배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주식 자산과 반대되는 자산이라는 게 첫 번째이고, 이거 2번이라고 하긴 뭐하고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우상향하느냐예요. 우상향하는 자산이냐인 것이죠. 그러니까 환율과 인버스는 우상향하는 자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식과 어떤 이 채권에 대한 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것. 하지만 상한계수가 거의 반대인 것. 이것을 찾는 것인데 한국 주식과 가장 이제 상한계수가 높은 것은 미국채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뭐 본드인 거, 정크본드도 뭐 크긴 한데 정크본드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게 조금 조심해야 돼서 이거는 권하진 않고 그냥 미국채 달러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식과 현금이 아닌 주식 대신에 미국채를 이렇게 매수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미국채를 매수하려면 내점해야 되고 증권사를 방문해야 되고 그리고 좀 낯설죠 채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보통 외화 예금도 뭐 비슷한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역시도 뭐 달러를 이렇게 사러 가는 것도 조금 불편해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ETF도 이 미국채와 이런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미국채처럼 이것은 뭐 만기가 7년에서 한 10년짜리인 뭐 IF라든지 혹은 뭐 20년 이상인 TLT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역시도 좀 낯서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딱 좋은 게 한국계 상품으로 이용하자. 한국의 ETF로 활용하는 것이 좋고 이 상품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코덱스 지우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이게 아니고요. 다시 할게요. 코덱스 미국채 10년 선물. 번호는 308620. 이것으로 대체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또 현금의 비중을 저는 비중을 뭐 5대5로 이렇게 설정해서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에 한 1000만 원을 투자한다 라고 하면 주식에 500만 원, 요 ETF를 한 500만 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난 주식에 10종목을 하겠다 그러면 한 종목당 50만 원씩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어떤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채 10년 이건데요. 이렇게 보면 주간 차트인데요.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너무 좋은 어떤 상품인 것이죠. 여기 보면은 3월 달에 코로나가 있었지만 사실 크게 뭐 어떤 지장이 없었죠.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런 상품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뭐 예를 들어서 주식과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ETF로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꾸준히 돈을 모아 나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주식과 어떤 채권을 하게 된다면 저는 주식은 코덱스 200으로 그다음에 채권은 미국채 10년으로 지금 말씀드린 요 두 개를 5대5로 계속 적립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봐요. 이렇게 가는 것이. 나는 주식을 못 하겠어 이런 분들은. 그리고 아주 소액으로 뭐 레버리지라든지 일부 대장주들을 매수하는 것. 시장을 못 보고 실적을 못 보고 뭐 이런다라면.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거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자산 배분인 거예요. 주식과 현금 혹은 뭐 채권을 그러니까 안전자산이겠죠. 안전자산을 배분함으로써 근데 그 배분할 때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런 상한계수가 이제 반대인 이런 자산을
매수한다면 상당히 안전적인 우량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플러스 이제 알파를 만들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쉐넌의 도깨비 효과 뭐 이런 내용인데요. 리밸런싱.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주식이 막 올라서 5대5가 아니라 6대4가 돼 버리면 다시 이것을 5대5로 맞추는 것이죠. 여기서 1을 덜어내서 얘를 다시 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거를 블래시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바이로 제가 and sell high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철칙 중에 하나, 쌀 때 사고 비싸면 팔아라. 이런 효과를 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아주 길게 오랫동안 어떤 과거의 어떤 그래프 통계들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쭉쭉 설명하면 조금 더 뭔가 신뢰도 있고 뭔가 이해하기도 쉬울 텐데 그렇게 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그래서 일단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저의 개념은 이겁니다. 나는 주식이라는 시장은 못 믿는 시장. 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어떤 종목들의 실적을 측정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계속 추적하면서 위험한 요소들이 나오면 제거하는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수행할 수 있다면 주식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계좌에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계좌의 변동성이 너무 커질 수 있다. 근데 이것은 복리를 완전히 이제 흐트러 버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복리를 위해서 내 계좌의 안정성을 이제 해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주식과 채권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의 가장 큰 공통점은 상관계수가 반대이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뭐 이런 것이죠. 주식과 미국채. 근데 이것을 실제로 미국 채권을 산다기보다 미국 ETF를 산다기보다 한국에 있는 코덱스 미국채 10년 선물 코드번호 308620 308620을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이거를 샀다 팔았다 뭐 이런 개념에 사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게 지금 차트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난 개별 종목도 안 하고 그냥 시장을 사고 싶다. 시장이라는 그 코스피 주식과 그다음에 채권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상품이 있는데요. 이것도 ETF인데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코스피 200. 이게 이름이 뭐냐면 요겁니다.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환해지된 거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ETF 하나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코스피 200의 비중이 40%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채 선물 10년짜리 환해지된 거에 60%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권과 주식 비중을 6대4로 놓는 사실 6대4, 7대3까지 놓을 수 있거든요. 채권의 비중을. 그때가 수익률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시장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로 그냥 계속 적립식 매수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 회원분들은 뭐 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아마
그러네요. 이 내용은 거의 못 들으셨을 거네요. 이게 상품들이 얼마 나온지 안 됐으니까. 어, 이렇게 보면 일단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래서 그냥 저로 비하지 않고 만약에 제 어떤 그 뭐 조카나 아는 동생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형 나 자산 배분 좀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회사원이라면 일단은 뭐 어떤 노후 자금에 대한 어떤 이 개념이 이제 강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이 연금, 이 노후 자산을 만드는 이 목적에 주식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뭐 집도 있을 수 있고 예적금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난 주식으로 하고 싶어. 근데 난 리스크 어떤 성향을 봐서 그래도 리스크 성향이 예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조금 위에 있고 리스크도 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면 개별 종목을 공부하기 이전 사람,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뭐 여러 것들을 파악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는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좀 부지런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는 저는 개별 주식 플러스 채권. 채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채 10년, 코덱스, 요 ETF를 반반씩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개별 종목 좀 할 자신 없어. 그러면 아예 그냥 코덱스 200 TR 혹은 뭐 코세프 200 TR이든 배당을 사실 배당을 받아도 재투자하지 않거든요. 잘. 그렇기 때문에 TR 플러스 똑같은 거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요 두 자산을 꾸준히 리밸런싱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나 이것저것 다 귀찮아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혼합되어 있던 코덱스 200 미국 채권 혼합 미국채 혼합 이거 하나를 그냥 적립식으로 사는 것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요거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게 사실 가장 편하긴 하겠죠. 왜냐면 주식사 채권육을 이 안에서 리밸런싱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냥 이런 자산에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계속 모아나가는 혹은 난 주식을 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얘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개별 주식으로 이제 조금씩 전환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주식과 현금의 비중 뭐 이런 얘기할 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주식 시장이 그냥 아주 가상의 시장이라고 봤을 때 주시장이 매번 왔다 갔다가 거의 규칙적이라고 하면 사실 그건 본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현금성 자산 하나만 5대5로 만들어주면 그냥 여기다 주식을 투자해도 리밸런싱을 그러니까 이런 주식 시장이 있어요. 매번 왔다 갔다 똑같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주식 시장에 있는데 이것을 그냥 투자하면 본전이니까 현금으로 하나 그냥 절반을 넣는 거죠. 50대 50. 대신에 이거를 리밸런싱 해주는. 그러면 나의 계좌는 이렇게 됩니다. 그냥 현금만 넣었을 뿐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쉐난의 뭐 도깨비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너무 좀 잡다한 뭐 이런 내용 같은데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의 이제 핵심은 오래 갈 수 있느냐, 좋은 회사를 발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은 아주 고수의 영역이라고 봐요. 좋은 회사,
발굴해서 아주 싸게 사서 아주 높을 때 파는, 이건 아주 고수의 저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이게 아니라면 저는 존버글처럼 그냥 시장을 계속 사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요. 근데 아주 장기 투자 그리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넣을 수 있으면 시장에 하나에 그냥 딱 넣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마다 나는 30년 할 거야 라는 사람보다는 나는 중간중간 10년 단위 혹은 5년 단위로 뭔가 정산을 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길게 보면 주식 하나가 가장 큰 어떤 수익을 내지만 이 중간중간에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지만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는 만약에 나의 어떤 만약에 이런 것이죠. 나의 어떤 재무 계획이 이때 주식을 시작했는데 운이 없게 이때 팔아야 된다. 만약에 3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팔아야 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애매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이 하락을 낮춰주기 위해서 채권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20살짜리다. 짤이란 말은 좀 취소하고요. 20살의 어떠한 청년이다. 20대 중반이다. 이제 회사를 뭐 취직했다. 이러면 해서 한 40년의 어떤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냥 주식 하나만 하면 됩니다. 존버글처럼. S&P 500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뭐 40 후반이다. 뭐 50 뭐 중반이다. 이런 분들은 사실 주식 사이클에서 잘못 만나면 나는 한 5년 정도만 투자하고 싶었는데 한 10년 동안 못 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S&P 500도 10년의 어떤 암울한 시기도 있었잖아요. 2000년 초반부터 해서. 그런 것처럼 기간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투자자, 그러니까 사실 주식을 30년, 40년 투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주식을 하는데 그래도 리스크를 제거하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약을 좀 피할 수 있게끔 채권을 혹은 현금을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코덱스 200을 상당히 오랫동안 좀 이렇게 계속 좀 매수를 좀 했는데요. 요것과 좀 별개로 요것을 조금 이제 매수를 이거 있죠. 그 코덱스 미국채 10년. 그러니까 이거는 요것과 그다음에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요 두 가지를 적립식으로 좀 회원분들이랑 좀 같이 매수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신에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미국채 혼합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그거 하나로 그냥 냅둬도 됩니다. 계속 이거 한 종목만 사도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미국채 10년 선물 혼합이 아니고 그냥 주식 미국채만 있는 10년 선물 미국채만 있는 사람들은 이것과 당연히 이제 주식 이 5대5의 비중을 지키면서 리밸런싱이 꼭 필수인 것이죠. 근데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적립식으로 하면 리밸런싱을 안 하실까봐. 리밸런싱을 해야지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혹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좀 잘 적립식으로 회원분들이랑 좀 길게 투자를 해서 주식의 어떤 안정성을 좀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너무 말도 안 되게 좀 길게 해버렸네요. 이거를 좀 나눠서 할 걸 그랬네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경기 선행 지수는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일단 가장 좋다. 그 다음은 중국,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유럽은 뭐 아주 안 좋고요. 신국들도 최근에 좀 안 좋아졌고, 이것 역시 우리나라가 좋은 것은 실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최근에 3, 4, 5월 정도까지의 어떤 그러니까 5월까지의 어떤 경기 선행 지수는 좀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그럼에도 매우 긍정적인 건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애들을 매도한 것은 시장을 나쁘게 봐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산 배분, 리밸런싱 뭐 이런 과정에서 하나의 종목으로서 매도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고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어떤 책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의 폭을 늘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뭐더라? 이겁니다. 그 레버리지를 어제 저희가 매도하고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뭐 예전에 레버리지를 샀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죠. 이게 지금 주간 차트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산 사람들은 아직 손실 중인데, 그리고 비중도 큰데, 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 레버리지를 나는 코스피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사는 코스피 시장을 사는 것으로 레버리지를 샀다면 저는 홀딩 해도 좋다라고 봐요. 근데 단순 어떠한 종목처럼 방향성을 혹은 보고 매수를 했다면 분산이 나오고 어떤 추세가 꺾일 때 일단은 뭐 걷어들이고 다시 반등하면 또 사는 뭐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가 생각하는 어떤 의미에 따라서 좀 전략도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좀 긴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회사에서 전화 주셔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뭐 한번 좀 어떻게 할지 회원분들이랑 좀 같이 상의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